안녕하십니까. 자, 교재 319페이지 이제 제3장 계약의 효력으로 들어갑니다. 1절 쌍무계약의 효력에서 첫 번째 동시이행 항변권이 나오는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의의는 간단합니다. 자, 쌍무계약이 성립되면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되니까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동시이행 항변권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려면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한쪽 편의 채무가 없어진다면 더 이상 동시이행 항변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효력입니다. 항변권 행사와 그 시기가 나와 있는데 일단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항변권 자체가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 거예요. 자, 이게 이런 취지죠. 자, 제가 자전거 매매 계약을 했어요. 10만 원을 받고요. 근데 그놈이 저한테 10만 원 매매 대금도 안 주면서 자전거 자꾸 달라고 지랄거려요. 그럼 제가 뭐라는 거죠? 네가 10만 원 주기 전에는 자전거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뭔가요? 동시항변권이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를 안 주겠다는 뜻이 아닌 거죠. 네가 나한테 왜 자전거를 달라고 그러느냐? 그 사람의 청구 자체를 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가 나한테 자전거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려면 10만 원을 줘야 된다. 이런 취지니까 항변권 자체는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행사를 막는 것, 저지하는 것. 이게 뭐죠? 항변권이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본질적 효력, 3번 소송상의 효력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취지입니다. 만약에 동시에 항변권이 소송에서 문제가 됐다면 주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장하지 않으면 판사는 그것을 고려해 주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소송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될 때는 주장 안 해도 돼요. 다시 말하면 저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아니라는 것도 잘 나오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이죠. 이건 결론 부분을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계라는 것 자체가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실 필요도 없고요. 좀 이해를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외우자고요. 만약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는 상계할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채권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 있는데 그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뭐 할 수 없죠? 상계할 수가 없다. 나는 자동 채권이 뭔지 모르는데 몰라도 돼요. 그냥 외우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3번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서 총 넘겨보시면 9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일단 8가지가 인정되는 경우고요. 9번째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 다음 중 동시이행 항변권이 아닌 것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닌 거를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닌 것 9번을 정확하게 기억하자고요. 자, 변제와 영수증을 돌려받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지만 변제와 채권 증서, 차용 증서를 돌려받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고요. 또 담보를 말소하는 것도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배울 내용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뭐가 아니죠?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세 가지죠. 차용증 반환 동시이행 관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담보 말소 뭐가 아니에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도 뭐가 아니죠?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만 적어놨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인데 자, 어떤 문제냐면 선이행 의무자 문제예요. 자, 선이행 의무자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이죠. 첫째, 이 사람은 먼저 이행하기로 했으니까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겠죠. 항상 그러느냐? 아니다. 선이행 의무자도 예외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데 두 가지죠. 첫째,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던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사례를 분석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메모해 두시고 확실하게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위험부담입니다. 의는 뭔가요? 자,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문제가 위험부담 문제고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채무자인 매도인은 어차피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매수인인 채권자인 매수인도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예요. 다시 한번요. 원칙적으로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는데 쌍방 모두가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취지고요. 다만 항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죠. 첫째, 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서 후발적 불능이 됐다면 그때는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고요.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인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해야 됩니다.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매수인 채권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땡이 2번. 만약에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이행하지 않고 매매 대금만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이익만큼 상환해 줘야 된다, 깎아 줘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죠, 그죠? 정리해 볼까요? 첫째, 위험부담이 뭐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 문제가 위험부담입니다. 누가 위험을 부담하느냐?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고요. 따라서 쌍방 모두가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거나 채권자가 수령 주체 중인 경우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 뜻은 채권자 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측에서는 발생한 이익만큼 상환해 줘야 된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는데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용어 정리가 돼야 돼요. 보통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사례 문제가 나오는데 한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인데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1억의 매매 계약을 하면서 요 매매 대금을 병한테 직접 지급해다오 라고 계약을 했다면 이게 전형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요. 여기서 요 갑을 우리가 요약자라고 하고요. 을을 낙약자라고 하고 요 병을 수익자 또는 제3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일단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제3자가 누군지가 좀 결정이 돼야 되고요. 요 갑과 을 간의 요 매매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보상 관계라고 하고요.
병과 갑 간의 요 1억을 빌려줬다. 이걸 우리가 대가 관계라고 하고요. 을이 병에게 매매 대금을 취급한다. 을과 병 간의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수익 관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용어가 정리가 되면 그 다음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일단 생각해 볼 것은 첫째, 보상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 관계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매매가 무효면 매매 대금 안 주고요. 매매가 취소가 돼도 매매 대금 안 주고요. 갑이 만약 을에게 이행하지 않아서 을이 갑에게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중이라면 갑에게도 병에게도 뭐죠? 매매 대금 어떻게 해요? 안 줍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롭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제3자 개념에 대해서는 언제 했냐면 통정허위 표시에서 했는데 거기서는 뭐예요? 새로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갑이 을에게 팔았는데 을이 또다시 병한테 팔았다 그러면 새롭기 때문에 제3자가 되겠지만 이 병은 이 매매 계약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새롭지가 않아요. 따라서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 거죠. 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과 을 간의 매매가 가장 매매예요. 통정허위 표시예요. 그래서 무효라면 을은 병에게 대금을 뭐 하잖아요? 지급하지 않고요.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잖아요?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요 갑과 병 간의 관계, 요 대가 관계는 요 수익 관계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대가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수익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 병에게 이미 돈을 갚았든 또는 돈을 빌려준 곳이 무효든 을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냥 계약 내용대로 병한테 매매 대금을 뭐 하면 돼요? 지급하면 그만인 거죠. 됐죠? 근데 내용입니다. 병이 내가 그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고 나면 이제 병은 을에게 직접 매매 대금을 달라 직접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이게 가장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본질적 내용입니다. 만약에 을이 병한테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때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갑과 을이지 병이 아니므로 병은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이죠. 따라서 병 스스로가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을 병 스스로가 해지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가 되거나 해제가 되면 원상 회복도 당사자인 갑과 을이 할 문제이지 병은 원상 회복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도 없고 소멸시킬 수도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완벽하고요. 주의하실 점은 임의적이라는 말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갑이 재산권을 이전하지 않아서 을이 갑과의 매매 계약을 해지했다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했다면 그것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의 의사표시란 외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합의 해제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의 해제는 여기서 말하는 뭐죠?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꼼꼼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22페이지 오시면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1번입니다. 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1번 민법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쌍무계약 당사자에게 상대방에게 권리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X. 항변권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를 뭐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2번 이행기가 서로 다른 선이행 의무자는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X예요. 자, 요거죠. 자, 원칙적으로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죠. 누구는요? 선이행 의무자는.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위험 부담에 관해 우리 민법은 채권자주의를 취하고 있다. X예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 부담주의를 취하고요. 4번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게 무슨 계약인가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하면서 나한테 돈 주지 말고 병에게 돈 줘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행하기로 한 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면 제3자는 직접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됐어요. 말 그대로 당사자가 바뀐 거죠. 그러면 바뀐 당사자도 당연히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네요. 2번 문제입니다. 틀린 채권, 틀린 것은이죠. 1번 외워드렸죠.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맞고요. 2번 동시이행항변권이 항변권은 경계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자, 경계가 뭔가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계도 뭐예요? 이행이기 때문에 이행한 거니까 일방의 채무가 뭐하게 돼요? 소멸하게 되고요. 그러면 동시이행항변권도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는 거죠. 자, 동시항변권이 뭐라고요? 쌍방 모두의 채무가 있을 때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항변권이니까. 경계를 했어요. 이행을 했어요. 한쪽 채무가 소멸한다면 무엇도요? 동시항변권도 소멸돼야 되기 때문에 2번이 뭐죠? X죠. 3번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물론 동시항변권 소멸하지 않고요. 4번 상대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어야 되죠. 따라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5번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소멸시효는 진행이 되는 거고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소멸시효는 진행된다는 거 아주 잘 나니까 좀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1번 쌍방이 서로 채무를 지더라도 그 채무가 다른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다시 말하면 별개의 계약으로 발생한 채무라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질문이고 당연한 거죠. 2번 매수인이 자신에게 선이행 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에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과한 경우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죠. 우리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도금은 등기 서류 받기 전에 먼저 주는 것이니까 선이행 의무이고요. 중도금을 이유로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들어가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번 지문의 앞부분은 뭐냐면 중도금을 안 냈다는 거예요. 이행지체 중인데 상대방의 서류를 제공해야 될 때가 도래했다. 잔금을 도래할 때가 도래했으니까
이제는 원래부터 동시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도 동시이행 관계예요. 따라서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아닌 거거든요. 따라서 매수인은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는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3번. 자,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매수인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이행지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네가 등기 서류 안 주면 돈 못 주겠다라고 뭐 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등기 서류를 줘야 돼요. 이행을 하든지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에다 그것을 맡겨놔야 돼요. 이행 제공을 해야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소멸되고 이행지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계속되고 있어야 돼요. 한 번 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등기서류 가가지고 띵동 띵동 야 등기서류 왔는데 받아라 그랬더니 이놈이 안 받아요. 그래도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계속돼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여전히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론이 아주 이상하죠. 그죠? 특이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내는 것 같아요. 3번. 당사자 일방이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아 수령지체에 빠진 경우 그 일방이 자기의 채무 이행을 다시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4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제됐어요. 그러면 해제가 됐으면 쌍방의 의무는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 관계예요. 근데 그것과 달리 우리가 다 뒷부분도 여기 있지만 해제될 후에 원상회복해야 될 의무가 만약에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여야 되냐면 이자를 붙여야 되거든요. 따라서 매도인 매수인은 상호 반환 의무 간의 동시행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매매 대금을 수령한 날부터 계산한 법정 이자를 부과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5번. 무효든 취소든 해제든 간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문제, 원상 회복 관계는 다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5번.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간의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4번 문제를 좀 조심하시는데 이 4번은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일단 4번에 나와 있는 이 5가지 지문은 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예입니다. 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요. 다만 문제를 보시면 민법이 명문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동시이행 관계이긴 한데 판례나 해석상 동시이행 관계이지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는 경우를 찾으라는 얘기고요. 1번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당연히 뭐죠? 동시이행 관계로 이해하고 있죠. 이거는 민법의 명문으로 규정이 없어요. 그냥 해석상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5번이 나오죠. 자, 틀린 것을 찾는데요. 1번. 동시이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하나여 인정된다. X예요. 만약에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채권 양도나 채무 인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바뀌면 그 바뀐 사람에게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체결한 당사자의 하나에 인정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2번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이행 항변권이고요. 인정되고요. 3번 동시이행 항변권은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적 항변권이고요. 4번
쌍방의 채무가 동시 이행 관계니까 상대방의 채무도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요. 5번 왜 인정하냐?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에 인정한다. 이런 취지겠죠. 답은 1번입니다. 6번 유치권과 동시이행변권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이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가끔 이런 용어가 나와요. 이게 다를리 같을 동자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뭐죠? 차이점입니다. 차이점. 그러면 왜 차이점이라고 하지 굳이 왜 이동이라고 해놨느냐?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일부러 넣어놨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차이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석해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일단 가장 주된 차이점 뭐냐면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라는 점이에요. 따라서 경매권도 있고 유치할 권리도 있고 과실 수취권도 있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유치권은 담보물권, 물권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유치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뭔가요? 네가 나한테 돈 안 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은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시항변권은 뭐냐? 동시항변권은요, 물권이 아니에요. 쌍무계약의 내용입니다. 채권의 권능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은 아니고요. 따라서 채권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에 불과한 거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동시항변권은 뭘 거부할 수 있느냐? 계약의 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유명한 화가입니다. 근데 제가 초상화를 그려주고 돈 100만 원을 받기로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100만 원 안 주면 나 초상화 못 그리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치권은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반환만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동시항변권은 다양한 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계약의 내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유치권은 독립의 물권이며 동시이행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따르는 단순한 권능, 내용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유치권뿐만 아니라 동시이행항변권에도 경매권이 인정된다. X죠. 경매권은 담보물권인 유치권에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동시이행항변권에는 경매권 같은 거 인정되지 않고요. 3번 양자는 공평의 원리 입각하여 채무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맞겠죠. 4번 유치권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시킬 수 있으나 맞죠? 동시이행변권은 그런 내용 없고요. 5번 유치권에 의하여 거절되는 것은 물권의 인도 즉 반환의 거부지만 동시이행변권에 의하여 거절할 수 있는 급부는 제한이 없다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7번부터는 다음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